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입니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 물가 지표죠. CPI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될 텐데,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이 통계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절 조정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 같은데 뭐가 이렇게 다른지, 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볼까요? 예, 대부분 이제 CPI가 나오면은 이번 달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증시에 안 좋다. 네. 이번 달에 떨어져서 증시에 좋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보곤 하죠. 하죠.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CPI의 움직임을 좀 더 이제 정확히 보려면은 그 헤드라인 보통 이제 나오는 거요. 예. 그거는 계절 조정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코어라고 해서 그 근원 CPI는 계절 조정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요. 또 전년 대비 것도 발표하고 보통 그걸 제일 먼저 발표하죠. 예. 그다음에 그 헤드라인 CPI에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맞아요. 그것도 발표하죠. 근데 그건 또 계절 조정을 한 값이에요. 그래서 CPI 전년 대비만 계절 조정을 하지 않고 네. 나머지 모든 이제 연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은 무조건 계절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절 조정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다르게 네, 하는 계절 조정을 하고 안 하고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파월이다, 또는 네. 내가 만약에 재무부 장관이다, 그러면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게 계절마다 늘 벌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특별한 변수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계절 조정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계절 조정의 가장 큰 이유고. 예. 근데 CPI는 계절 조정을 안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도 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CPI가 미국의 이 국채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국채가 있는데 팁스라는 국채가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보상해주는 국채예요. 이 국채는 어떤 거냐면은 다른 장기 국채와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그 이자를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 국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5년짜리를 샀다. 그러면 5년 뒤에 그러면 처음 샀을 때 물가하고 CPI하고 5년 뒤 만기가 돼서 샀을 때 물가하고 비교를 해요. 네. 만약에 물가 지수가 100에서 200으로 올랐다. 그럼 원금이 2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연금하고 비슷해요. 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서 연금액이 적다 많다 네네. 연금이 고갈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 말고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게 그냥 지금 100만 원이면 20년 뒤에 내 연금 받을 텐데 그때는 물가가 한 10배는 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사실 10만 원이나 마찬가지냐 그게 아니라 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그 액수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팁스라는 이 국채는 연금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이게 매달 발행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만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예. 이게 매달 발행이 되는데 그걸 산 사람이 이번 달에 CPI 그 계절 조정을 해서 이게 팍 떨어지거나 그럼 굉장히 이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물가를 그 시중에서 소비 생활을 할 때 계절 조정한 값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있는 물가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CPI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CPI 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계절 조정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 좀 데이터들의 좀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 월별 CPI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요거 차트 좀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연준에서 발표하는 또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계절 조정을 한 게 아니라 예. 비계절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월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제가 2010년부터 2025년 그저께 발표된 1월 거까지 쭉 본 건데요. 중간에 보면은 점으로 된 검은색이 있습니다. 네. 이게 평균이에요. 아, 예. 그럼 평균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1, 2, 3월 올랐다가 점점 떨어지죠. 그렇죠. 여름에 거의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오히려
11월, 12월에 쭉 하락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11월, 12월이라고 하면은 보통 쇼핑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이 뭔가 팔리고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11월 쇼핑 시즌이 언제냐면은 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잖아요. 네. 그럼 그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가격 인하하죠 그때. 아. 그래서 얼마나 팔렸는 이런 것보다 그 표시되는 가격, 제품들의 가격 같은 것.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11월, 12월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다음 걸 한번 보면요. 예. 소비라는 건 내 소비 금액은 가격에다가 내가 얼만큼 샀나 수량을 곱한 거겠죠. 가격 뭐 보통 P 수량은 Q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는 E라고 expenditure라고 해서 E라고 나타내는데 쇼핑 시즌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다 뭐 굉장히 할인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 대폭 하니까 많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CPI가 전월 대비해서 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차트에서 11월, 12월이 전통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더 많이 팔린다고 해도 떨어지는 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양이 훨씬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예. 소비 양 자체는 네. 이가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1월, 2월, 3월은 또 이게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이미 이제 11월, 12월에 뭐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마어마한 할인 행세를 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사겠죠. 그러면 1, 2, 3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재고가 많이 바닥이 난 상태예요. 네. 그런데 평소에 소비하는 뭐 소비 패턴은 예를 들어 뭐 11월, 12월에 밥을 5끼 먹고 네. 뭐 1, 2, 3월에는 뭐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매일 3끼씩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정한데 그런 이제 그 물건을 파는 데들의 재고가 떨어졌으니까 즉 공급이 떨어지니까 그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그때 1, 2, 3월의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이 CPI의 월별 특징이 좀 나타난다.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1, 2, 3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최근 월별 CPI를 보게 되면 작년 1, 2, 3월이 높아서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월 CPI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여기서 이제 기저효과라는 건 뭐냐면 CPI 계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만약에 올해 1월 CPI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번 달 전월 대비 얼마냐? 예. 그러면은 0.65가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차트의 맨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12개월 전에 작년 1월에 그 CPI는 얼마냐? 0.54죠. 네. 그럼 그걸 빼줘요. 그럼 그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11이니까 0.1 더해주면은 바로 지난달에 CPI가 2.9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CPI가 그래서 3.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빼주는 값이 크면은 CPI가 감소하겠죠. 예. 그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겠죠. 그래서 1, 2, 3월을 딱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 2, 3월을 딱 보면은 1월에 0.54, 2월에 0.6, 3월에 0.65 그러면은 이게 빼주는 게 크니까 네. 이게 좀 줄어들 수 있겠다 하는데 이게 계절성을 갖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조금 뭐 놀라웠다라기보다도 약간 의외였던 게 뭐였냐면은 그래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뭐니 해도 역시 이제 트럼프 관세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뭐 상대방 국가의 보복 관세도 있고 환율 뭐 평가 절하도 있고 이제 복잡해지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뭐 바로 환율 절하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보복 관세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보복 관세는 지금 뭐 협상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수입 업체가 사재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다음 달부터 이거 뭐 당장 바뀔 수 어떻게 있으니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야 많이 사나 그렇게 하고 그 수입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도 예. 뭐 예를 들어 안 썩는 것들 뭐 술도 많이 살 수가 있고 네. 뭐 화장지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일단 사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확 느니까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평균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관세 효과는 아마 2월에도 예. 2월에도 이제 아직까지 이 관세가 확실하게 된 거는 거의 없거든요. 네. 어디죠? 제일 먼저 멕시코하고 캐나다랑 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뭐 국경 문제 이거 하니까 그러면 우리 뭐 좀 미뤄줄게.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관세도 언제부터 할 거냐 물어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4월 2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지러운 게 속보와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대부분이 했다, 안 한다, 뭐 네. 미뤘다, 뭐 네, 이런,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 트럼프의 관세 이 발언은 예. 좀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런 걸 좀 봐야지 어지러운 시장에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세 정책 이야기를 또 기자님께서 꼽아 주셨는데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특히 이 상호 관세 이야기가 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에서 특히 뭐 눈여겨봐야 되는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한 날까지는 보면은 관세를 보편 관세를 한다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뭐 25%, 뭐 10%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보편 관세에서 상호 관세니까 1대1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 뭐 중국 너네 관세 얼마야? 우리 관세 얼마니까 우리 관세 올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예. 그게 그냥 관세에만 국한됐으면은 좀 쉬운데요. 관세 말고 또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요? 예, 그러니까 관세는 아닌데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예. 근데 이 또 뭐 어떤 규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것도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경제팀에 제가 볼 때는 경제학적 예. 이런 이제 지식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정말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화면에 보면 빨간색 국가들이 부가가치세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예. 파란색 국가들 다 보면 미국 빼고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관세 정책이 이제는 미국 대 나머지 나라들하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상호 관세, 그다음에 예. 부가세라는 거를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이 전체를 총괄하는 데가 뭐 상무부, 그다음에 특히 거기에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 직원들이 아주 바빠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보편 관세하면 그냥 전부 일괄적으로 25%, 뭐 10%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상호 관세를 해야 되니까 네. 이거 상대할 나라들이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한 170여 개의 국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굵직굵직한 나라들만 한다 하더라도 아주 이거 골치 아픈 일이 된 거죠. 예. 자, 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야기를 또 꺼내주셨는데, 트럼프가 콕 집어서 겨냥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정확히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논리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요 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냅니다. 네. 자, 생산자도 부가가치세를 내긴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원료를 수입을 했다. 그러면 뭐 100원에 수입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예. 그러면 10%만큼 더 내고 삽니다. 그럼 보통 이제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뭐 조그맣게 뭐 가게를 하더라도 뭐 어디에서 뭘 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100만 원인데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네. 얼마 내야 되냐면 110만 원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에서. 그러면 그 금액은 일단 누구한테 가냐면은 판매자한테 가죠. 그 110만 원 중에 그 부가가치 10만 원까지요. 예. 그다음에 그 판매자는 그 10만 원을 어떻게 하나요? 다시 정부에 냅니다. 네. 즉 판매자는
이 생산의 중간에 있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사실 미리 소비자한테서 또는 내 걸 구매한 사람한테서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정부한테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줬다 뺏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100만 원짜리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저기 컴퓨터 전문점에 가서 컴퓨터를 샀어요. 네. 뭐 그럼 컴퓨터를 샀는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1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내는 겁니까? 소비자가 내잖아요. 그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중에서 정부가 또 10만 원을 뺏어 가요. 그러면은 결국에 생산자들은 줬다 뺏었다 뭐 뺐다 줬다 하면서 예.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을 안 합니다. 상쇄되는. 예, 소비자만 부담을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대상이 소비자고 그런데 관세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세금이에요. 예. 그리고 소비자의 경우에는 이게 수출해서 한 나라로 본다면 수입한 건지 네. 아니면 국내산인 건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수입에 대한 뭐 보조금, 뭐 수출에 대한 보조금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관세 장벽으로 들고 나오니까 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말을 바꿨어요. 다시 말하자면 보편관세에서 상호관세로 간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만 바꾼 거고 예. 쉽게 얘기하자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 입장을 보니까 그러면 상호관세는 뭐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 4번이 제일 웃겼습니다. 뭐죠? 뭐였냐면은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은 불공정한 것이다. 너무 주관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뭐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이제 뭐 협상 자체가 예. 이거는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래서 제 예상은 오히려 이 관세로 인한 어떤 이런 이제 시장의 영향은 오히려 네.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크게 유동을 친다. 그럼 오히려 더 기회를 주는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계속 지난번 1기 행정부에서도 외쳤던 거라서 네. 그냥 관성적으로 외치는 것 정도일 거고.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게 복잡하고 변수가 있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거는 이제 뭐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뭐 아무리 AI가 있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하기가 네.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연준의 첫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